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어우,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꽤 춥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됐죠. 네, 대신 어, 가을이 깊어졌다는 것, 단풍의 색깔로 우리가 만날 수 있네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다 믿고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주차 강의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 절반을 넘어섰다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남북 및 남남 갈등의 쟁점들. 그러니까 남북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남남 간에도 생긴 그리고 여전한 갈등의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갈등들이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사실 한반도의 갈등은 남북 갈등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남 갈등도 있습니다. 이 갈등들, 그러니까는 남북 간의 갈등, 그리고 남남 간의 갈등, 이것은 분단의 시간만큼이나 골이 깊습니다. 제가 자주자주 설명을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분단의 시간만큼 갈등은 그 골이 깊습니다. 네,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런 갈등의 대부분은 경험과 이해 혹은 이념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네,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 예, 그리고 어떻게 또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갈등의 내용과 태도와 깊이가 달라지죠. 그렇다면 남북 간에 그리고 남남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일까요? 대체로 주된 갈등의 요소들을 5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것보다도 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두드러진 갈등을 살펴보면 북한의 핵, 줄여서 북핵입니다. 북핵 문제가 갈등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죠. 현재는 북핵을 중심으로 남북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남남 안에도 이 북핵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해석, 그리고 판단과 평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이 북핵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고 이것과 연관해서 다른 논쟁들도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이 주한미군 문제입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온 이후 주한미군이 계속해서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 주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이의 이야기들입니다. 또 하나는 국가보안법입니다. 줄여서 국보법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갈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 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다루겠다라고 하는 북한 인권법에 대한 문제가 갈등의 요소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대북 경제 지원,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부분을 두고 여러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5개의 주제, 사실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커다란 주제이고 그리고 뭐 전문적으로 따지자면 이 하나하나의 주제가 사실 한 학기도 모자라 1년간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시간 안에 이 5가지의 커다란 주제를 다루는 것을 욕심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애정이라고 봐야 할지,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한의 핵,
북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핵. 그러니까 북한의 핵의 문제의 실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데 북한의 핵을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핵무기가 갖는 특성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즉, 왜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는 그 수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왜 핵무기를 가지려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핵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격용 무기라기보다는 효과적인 정치적 수단 또는 외교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훨씬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1945년 미국이 일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핵무기 국가들이, 핵 보유 국가들이 벌인 전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1945년 미국이 사용한 이후 단 한 번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실전에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것이 증거가 되는데 공격용 무기라기보다는 효과적인 정치적 수단 혹은 외교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네. 걔는 공격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와는 다르게 군인과 민간인은 구분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인도적 성격에 대해 국제적으로 용인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군인을 상대로 해서 무기가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방어력도 없는 저항하지도 않는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 용인을 받지 못하는 거죠. 또한 핵은 최초 피폭에 의한 피해 못지않게 사용 후에 방사능에 의한 2차 피해, 3차 피해가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한 나라가 실전의 핵을 사용한다고 할 때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 고립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핵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NPT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으시죠? NPT. 예. 핵확산 금지 조약인데 이 핵확산 금지 조약이란 핵의 이러한 위험성과 야만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으로 이 법이 만들어진 거죠. 물론 이 조약에 들어있는 일방적인 강대국의 횡포가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뭐 오늘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 주제만 갖고도 굉장히 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수업에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핵을 사용한다는 것, 그것은 너뿐 아니라 나도 죽는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영안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예. 더구나 초강대국이 아닌 제3세계 국가가 핵을 소유하거나 실전에 사용한다는 것은 국제적 반발과 고립을 자초해 승전의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한 나라가 핵을 보유하려면 그 준비 단계에서부터 기존 강대국을 비롯한 국제적인 압력과 위협은 물론 수많은 제재와 간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강대국이 아닌 제3세계 국가들이 한사코 핵을 보유하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이거 굉장히 궁금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마음,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언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네. 왜 그럴까요? 뭐 핵과 연관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태도에 있어서 어떤 마음, 주먹을 불끈쥐게 만드는 마음,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 욕을 해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언제 생기는 것일까요? 를 연상하면 대략 답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효과적인 자유수단이 없는 한 나라가 스스로 서야 할 체계적 압박감을 또는 체제적 압박감을 심하게 느낄 때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예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70년대 중반 유신 시대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다가 중단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박정희 정권 시절인데요. 이때 핵무기를 개발하자고 하는 정권의 깊은 고민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중단이 됐어요. 스스로 중단이 됐을까요? 아니면 어떤 압박에서 중단이 됐을까요? 제 웃음소리에서 감을 잡으실래나요? 박정희 정권은 왜 그때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1969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및 아시아로부터 미군 병력을 철수하고 이제부터 우방 각국들은 자국 방어에 스스로 책임질 것을 골자로 하는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역사 시간에 또는 사회 시간에 이것을 배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그 발표대로 1971년 주한미군 2만 명을 한반도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해 버립니다. 이때 한미 군사 동맹만 믿고 있다가 갑자기 허를 찔린 박정희 정권이요. 그 유명한 자주국방을 천명합니다. 그러면서 정권 차원에서 은밀히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거예요. 네. 이것은 뭐 소설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의 핵무장 계획을 눈치챈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가로막았습니다. 네. 스스로 중단한 게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 핵무기 개발이 가로막힌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핵무장을 가로막았을까요?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 계획이 이미 말한 체제적 압박감에 따른 자위 조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선 한국의 핵무장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를 취소하고 자주국방을 지원하는 형태, 다시 말하면 한국의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결국 한국의 핵무장을 막아냅니다. 네, 이때 미국이 우리를 가만 놔두거나 이 타이밍을 놓쳤으면 남한에도 핵무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북한보다 훨씬 먼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겠죠. 이게 크게 보면 1990년대 이후 북한이 핵무장을 서둘렀던 배경도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효과적인 자위 수단으로서의 핵무기 보유. 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따라서 그 해법을 찾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연들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북한이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던 것에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1990년대 이후에 점증되고 있는 체제 붕괴의 위기를 해소하려는 그 마지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학자들은 뭐 대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남한과 함께 분단의 틀을 깨고 새로운 한반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된 국제적인 노력들이 있었어요. 네, 사실 뭐 이것은
북한이 체제 붕괴의 위기감 때문에 동의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이런 위기들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감지할 수 있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위기가 이제 일종의 화해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인데 역사적인 검토를 좀 해보면 그 첫 변화가 바로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일입니다. 남북한이 각자의 이름으로 유엔에 동시 가입한 사건은 반세기를 적대 관계 가운데 있었다가 이를 해소하고 급격한 체제 변화 대신 화해와 공존을 택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화해와 공존의 틀을 만들기 위한 국제적 시스템은 서방과 동구권에 의한 남북한 교차 승인이었어요. 그것은 암묵적인 전제가 된 건데 남한은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동구권과 수교를 하고요. 반면에 북한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과 수교하여 돌발적인 위험성을 국제적으로 없애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남한은 곧바로 소련, 중국을 필두로 모든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암묵적 화해 시스템의 또 다른 축인 북한과 서방과의 수교는 그 이후 10년이 넘도록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사회주의 맹방인 구소련과 중국 등 옛 공산권과의 관계는 예전만 못하게 되었어요. 북한으로서는 외교적 고립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 수해 등 거듭된 자연재해와 식량난으로 경제적 파산 위기를 맞은 데다가 김일성 주석의 사망마저 겹쳤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회는 체제 유지 자체가 최대 현안이 된 것이죠. 네. 이렇게 북한의 위기감, 고립감은 남북한 주요 상황과 비교해서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가 있어요. 2018년 4월 29일 한국은행이 국내 정부기관의 자료를 통해서 추산한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 GNI가 2016년 기준 36조 4천억 원 수준입니다. 남한의 당시 명목 GNI는 1639조 1000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한 경제 규모가 북한의 45배라는 의미죠. 이때 남한의 수출액은 4,954억 3천만 달러로 북한의 28억 2천만 달러보다 175.7배가 많았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무역 총액도 남한이 130.1배로 모든 지표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한은 선진국 대접을 받는다는 OECD 회원국이기도 하죠. 심지어는 군사력마저도 주한미군을 포함한다면 재래식 전력마저 남한이 우위에 선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통계에 따르면 또는 전원에 따르면 군사와 무기 숫자가 북한이 앞선다고 하지만 그 효율성과 현대성 그리고 군사비 총액에 있어서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남쪽이 앞섭니다. 이런 핵무기를 빼고 이런 사실은 서해교전을 통해 이미 충분히 확인을 됐죠. 여기에 이제 북핵을 말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남한은 벌써 50년이 넘도록 미국의 핵우산 보호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미 압도적인 우위를 남한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고 그러니 남한은 어차피 통일 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물리적으로는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북한 정권이 그토록 거부감을 가졌던 남쪽과 손을 잡으려 하는 이유 그것은 좋든 싫든 엄연한 격차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처럼 모든 부분에서 남한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지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무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막을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수단도 사실은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미련을 갖게 만드는 마지막 하나 남은 협상 수단이 바로 대량 살상 무기, 즉 북핵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핵을 통해서 자기 체제의 생존과 관련된 마지막 흥정 또는 마지막 협상을 하고 싶은 거죠.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이 북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다시피 핵이 무엇인지 알고 핵 사용에 대한 역사적인 검토를 해보면 이것은 충분히 오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게 될 거예요. 사실 북한이 핵을 실전에서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은 함께 죽자는 말이잖아요. 전쟁에서 이긴다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자신도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과연 그러고 일으킬까요? 그러므로 북핵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평화적인 유일한 길은 북한을 인정하고 체제 위협을 덜어주고 그들의 개혁 개방을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혹시 이 설명이 북한의 핵 보유를 허용해도 좋다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앞뒤 문맥을 다 빼놓고 오해하기도 하셔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네. 우리의 지척에 핵무기의 위협이 있는 것을 두고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나아가서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지대도 이루어져야 돼요. 북한만 핵이 없어지면 안 되죠. 남한도 사실은 없어져야죠. 예. 그래서 북한을 포함해 한반도의 핵무기 보유뿐만 아니라 반입 자체가 금지되어야 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구상의 모든 핵이 사라져야 해요. 네. 인류를 가장 공포스럽게 만드는 살상무기가 핵무기잖아요. 핵무기는 한반도에만 있나요? 아닙니다. 중국, 소련 많습니다. 예. 세계 각국이 있습니다. 널려져 있는 게 핵무기입니다.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가 폭발되는 순간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는 것.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 지대도 만들어져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지구상의 모든 핵이 사라져야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출석 체크 시간이 돌아왔군요, 벌써. 네, 오늘 수업에서 다루려는 5가지 주제, 예, 그 주제를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가지 주제 다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에는 주한미군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남한을 돕기 위해서 1950년 7월 1일 처음으로 한국에 미군이 파견이 됐습니다. 이후에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을 체결한 후에 한국의 요청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을 하면서 7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요청에 의해서, 남한의 요청에 의해서 미군이 들어와 있고, 그러나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수업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한국의 민주주의 발달과 경제 발전에 따른 국력 신장은
한국민의 자주 의식과 자긍심의 고향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남북 간의 화해 협력 분위기 증대에 따라서 북한 위협 감소론이 힘을 얻으면서 주한미군이 남북 간의 관계 발전과 궁극적인 평화 통일 달성 과정에 있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어요.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 미군이 계속 남한에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연 미군의 주둔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요,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면서 행했던 범죄들과 그리고 한미행정협정, 소파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미군에 유리하도록 개정이 됐고요. 또 매양리 사격장 사건, 노건희 양민 학살 사건,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을 통해 미국 또는 미군이 가져간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익, 그리고 남한의 여러 폐해, 그리고 작전 통제권 환수 등의 문제로 주한미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무성했습니다. 사실 주한미군의 범죄, 소파 개정, 매양리 사격장, 노건 양민학살, 주한미군 기지 이전, 작전 통제권 환수, 그러니까는 전작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주제만 갖고도 사실은 굉장히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 수업에서는 일단은 옆으로 제껴놓겠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주한미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무성해졌어요. 네. 주한미군이 필요한가? 있어야 한다면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가? 라는 등등 말이죠. 잠시 후에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주한미군이 왜 그리고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진지한 토론은 사실 찾기가 어려웠어요. 주의 주장들은 있지만 진지한 토론, 마음을 열어놓고 하는 주한미군이 왜 있어야 하는지, 있어야 한다면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주둔이나 철수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의 이분법적 편가르기 논쟁만 있었을 뿐이에요. 예, 논쟁만 있었지 토론은 없었다는 거죠. 예, 싸움은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대표적인 논쟁거리가 기껏 주한미군은 해방군이었는가 점령군이었는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한국의 위익을 위한 것인가,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한 것인가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위한 것인가 등등과 같은 이런 논쟁만 있었을 뿐이에요. 이제 더 나아가 진지한 토론이 필요해요. 주한미군은 왜 있어야 하는지, 있어야 한다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 네, 이쪽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의 남침과 적화가 있을 뿐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다수 계시기 때문에 깊은 토론이 쉽지 않아요. 나아가 주한미군을 안보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평화나 통일을 희생시키더라도 지켜야 할 목표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주된 목적으로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주한미군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논의들을 풀어나가는 태도가 있단 말이죠. 사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위해창 씨가 자유선진당 총재로 있었는데 그때 위해창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이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평화협정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주어와 목적어와 주어 이게 뒤죽박죽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의 주둔 자체가 존재의 이유가 되고 한반도의 생존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건 주어가 바뀐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뭐 그런 생각은 주한미군을 위해 휴전 상태나 분단 구조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분명히 인식하자면 주한미군은 전쟁 방지나 평화를 위한 한 가지 수단일 수는 있지요. 그러나 화해 협력 그리고 평화와 통일까지 희생시키면서 지켜야 할 목표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이에요.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과 같은 거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평화와 통일이죠. 평화와 통일을 위해 수단이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고 이 수단이 언제까지 유효하냐 혹은 어느 시점에선 방해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 또는 본질이나 역할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해 보아야 해요. 남한에서는 주한미군을 생각할 때 대개 북한의 남침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만을 떠올리지요. 그렇지만 미국은 달라요. 세계 전략에 따른 태도로서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고 남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는 세계 전략에 따라서 한반도를 포함한 해외의 병력을 전진 배치시킨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 전략 구도에 따라 단지 자신들의 병력을 해외에 전진 배치시킨다는 그 중에 하나가 남한인 거예요. 예. 미국에 두는 것보다 남한에 군사력을 배치시킨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충 감이 잡히시지 않겠어요? 뭐 잠시 후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은 누가 뭐래도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 데 있을 거예요. 예. 뭐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이유도 없고 부인할 필요도 없고 사실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주한미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해요. 한반도의 평화를 논의할 때 이미 남침에 따른 전쟁을 겪었던 우리로서는 북한의 재도발 가능성을 떠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당연한 일이에요. 네, 뭐 이것을 부인해서도 안 되고 부인할 이유도 없어요. 글자 그대로 인정해야 해요. 그러나 1994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공격론이 나왔어요. 이것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예. 미국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1994년에.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예. 네. 늘 우리는 자신이 유리한 대로 기억하는 태도나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한미군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을 할 때가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주한미군의 유일한 목적이나 역할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만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이것은 1990년대 이후 미국 정부가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밝혀온
국방 전략 가운데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를 밝힌 데서 우리가 그러한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얘기예요. 냉전의 종식에 따라서 안보 이익보다 경제 이익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가운데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세력임을 주장하며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더욱 직접적인 계획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아시아 지역에 더욱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욱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요, 전략적으로 세계의 4대 강국이 교차하고 있죠. 예. 뭐 치고 싶지는 않지만 일본. 그래서 일본은 이제 4대 강국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대한민국이 4대 강국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K 방역으로 시작한 뭐 K 경제, 네, K 문화, 네, 많습니다. 네, K로 시작되는. 네. 그러니까는 어찌 되었건 뭐 일본, 소련, 러시아, 그리고 중국, 네, 그리고 뭐 미국, 이게 4대 강국 아닙니까? 4대 강국 중에 3개 국가가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 한반도가, 즉 남한이 미군이 아시아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계속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리적 전략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둘째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패권 국가의 출현을 저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신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새로운 경쟁 국가도 나타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저지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패권 국가의 출현을 저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미국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일본을 짓누르기 위해서 얼마나 미국이 난리를 했어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일본의 경제력이 미국의 경제력에 그냥 뭐 한 40% 정도뿐이 안 됐을 때부터 일본에 대해서 뭐 굉장히 난리를 쳤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이 70%가 될 때 타이밍을 놓쳤죠. 그때부터 뭐 난리를 친 겁니다. 네. 이는 사실은 게임이 안 되지만 속된 말로 하면 싹부터 밟아버리겠다. 예, 아예 싹부터 밟아버리겠다. 이렇게 조짐이 있으면 그 조짐에 싹부터 밟아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이 미국의 행태예요. 예, 이것은 뭐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예요. 따라서 미국은 세계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초강대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을 지역 패권 국가로 그 등장하는 것부터 봉쇄한다는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앞세워서 유럽 대서양 지역에 10만 미군을 전진 배치시켜 놓고 있고요. 독일의 핵보유를 막으며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주한미군을 포함한 10만 병력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일본의 핵보유를 막고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뭐 대한민국에 미군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일본에도 미군이 들어와 있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전진 배치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가운데 이제 2020년을 전후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에 맞설게 될 중국을 견제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주한미군이에요. 주한미군 배치예요. 셋째는요. 세계에서 두 개의 지역에 전쟁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할 때 미국은 동시에 개입하여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예요. 이른바 윈윈 전략 또는 동시 승리 전략에 따라서 미국은 최소한 두 개의 커다란 지역 전쟁에서 동시에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병력과 무기를 갖추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신속한 개입을 위해서는 해외에 전진 배치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기 위해서 좀 더 가까이, 좀 더 멀리 배치를 시키는 거죠. 네 번째는 미군 주둔에 대한 일본과 남한의 경비 분담 때문에 미국은 자국 내에서보다 동북아시아에 더 적은 비용으로 병력을 배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막대한 경비 분담과 각종 세금 및 이용료 면제로 미국 내에서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병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미국에 두면 미국에 다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남한에다 두면 남한을 지켜준다고 하는 명목으로 각종 혜택과 각종 비용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한미군 방위민 분담금은 2018년 기준으로 1조 4천억 원 가량이에요. 토지 임대료, 조세와 차량 통행세, 부두, 항만, 항공시설 사용료 등을 모두 면제받고 있다고요. 이를 모두 합치면 2조 원이 훌쩍 넘어가요. 네, 2조 원 이상을 2018년 기준으로 가져갔다고요. 2조 원. 이거면 청년 실업을 어마어마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요. 어마어마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너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섯째, 미군을 해외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주둔 국가들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쉽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안 보고도 비디오죠, 전문 용어로. 네. 미국 국력의 핵심은 군사력의 위협이나 사용으로서 미국의 지도자들은 군사력이 외교의 유용한 배경이요 보완책이라고 주장해요. 특히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기 전에는 주한미군을 이용해 정권을 세웠다 엎었다 할 만큼 지나친 내정 간섭을 일삼았다고요. 네, 우리에게는 이것만 갖고도 주한미군과의 슬픈 관계가 있어요. 네, 분노할 만한 일도 있어요. 여섯째, 해외에 미군을 전진 배치시킴으로써 미국의 영토 안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묻지요. 일단 사실 미국이 지금까지 개입한 수많은 전쟁은 모두 해외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세계 제1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미국의 영토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인들의 생명에 치명적 손실을 가져오기 마련이겠죠. 미국의 강경파들이 북한에 대한 폭격을 고려할 때 남한에 살고 있는 7만 5천여 명의 미국인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배경과 비슷한 거예요. 네.
어, 예. 이렇게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를 6가지로 공개적으로 미국에서 발표했어요. 이것들을 밝혔어요. 우리는 여기에 입각해서 미국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어요.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 6가지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 궁금합니다. 네. 이와 같은 배경과 이유로 미국의 지도자들은 2020년 이후에도 또는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네, 통일되기 전까지가 아니라 아예 통일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고요.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미국의 이익에 군사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의지와 수단을 꼭 갖게 된다는 불안감 때문인데요. 결국 한반도에 전진 배치된 미군의 장기 주둔이 무엇보다 미국의 국익에 결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한 주둔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한미군 유지나 철수에 대한 즉흥적이고 부질없는 색깔 논쟁을 벌이기 전에 주둔과 철수 사이의 이해득실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비교하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봐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한미군이 평화를 위해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면 그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지, 그리고 통일을 위해 철수하는 게 좋다면 언제쯤 나가게 할 것인지 궁리해 봐야 할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국가보안법, 국보법이라고 하는 국가보안법을 좀 다뤄볼까요? 이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 활동을 규제한다는 목적을 갖고 제정한 법률이에요. 그런데 이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본 제국에서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본이 천황제를 부정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처벌하게 만든 법이었어요. 그 틀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국가보안법으로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를 처벌하는 흐름을 반공으로 전환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대로 가져왔어요. 공교롭게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 시점은요, 여순 사건이 일어난 지 2개월 후였어요. 여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 노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여러분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가 필요하니까요.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 되는 시점에서 일어난 이 여순 사건은 이승만 정부가 반공주의를 통한 권력 장악의 계기를 만들 명분이 되었고 결국 여순 사건으로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도 하죠. 여순 사건은 2개월 뒤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고 이 정치적인 의도는 순수하기보다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 작동을 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동안 국가보안법 하에서 자행된 수많은 국가폭력들이 있었는데요. 그 국가폭력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예요. 물론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상반된 체제 하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갈등과 긴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의도를 가지고 폭력을 국가가 행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수업에서 이 법을 거론하는 이유는 뭐 이 국가 폭력을 보고하거나 국가 폭력을 고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이 법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등 법률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발언을 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세력들로 의심받고 낙인 찍혀요. 네. 국가보안법이 지금의 상황에서 필요하냐. 그리고 한반도 규정에 대한 헌법도 손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의심받거나 낙인 찍히기가 십상이에요. 아무래도 분단에 대한 아픔이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지난 2018년을 그러니까 지난 2018년부터 다시 불기 시작한 평화의 바람으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떠나 북한과 관련되기만 하면 국가보안법이 들먹여지고 있어요.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72년이 지난 지금도 서로가 서로에게 좌익이냐 아니냐를 끊임없이 묻고 증명하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 끊임없는 자기 검열을 하게 해요. 네, 나는 좌익인가? 뭐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분단국가로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존립 그리고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는 명분 하에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갈등과 대립의 긴장을 더 키울 뿐이라는 거예요. 네. 뭐 이적 행위, 그러니까는 남한을 불리하게 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에 대한 규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실을 간파한 미국 정부,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도움을 주기보다는 이제는 도움을 못 주고 있다.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고 더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진작부터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간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994년 2월 25일 공개적으로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거론합니다. 미국에서 먼저 했어요. 당시 미 국무부의 허바드 부차관보가 워싱턴에 있는 아메리칸대에서 열린 태평양 시대의 한미관계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거기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던 거죠. 미국은 한국이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인권도 신장했음을 평가한다는 전제 밑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식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32년 군사 독재가 끈질긴 국민의 저항으로 무너졌고요. 자칭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뒤였어요. 미국이 보기에 군사 독재 붕괴에 걸맞게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에는 이승만 이후 군사 정권에 의해서 국가보안법이 강력하게 적용이 되고 그것으로 정권이 유지되고 확장되는 것을 보아왔던 미국으로서는 이제 군사정부가 아닌 문민정부가 들어섰다면 거기에 걸맞게 국가폭력으로 행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은 거예요. 이러한 판단은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법이라는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김영삼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 희망은 허바드 부차관보의 개인적 견해라고 평가 절하를 합니다. 그러자 엿새 뒤인 3월 3일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니까 1994년 3월 3일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요. 미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다. 이렇게 되자 김영삼 정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때 이제 한승주 외무장관이 이튿날 레이니 주한 미 대사를 불러서 한국의 국내법 개폐를 미국에 거론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국가보안법 논란은 이듬해인 1995년에도 계속돼요. 네. 미국은 1994년 세계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또다시 국가보안법은 자의적 해석 가능성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자의적 해석이 굉장히 가능하다.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1994년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구속한 반체제 인사가 93년에 2배가 넘는 200명 이상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예.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구금을 해버립니다. 미국은 1997년 1월 30일에 나온 인권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시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등 몇 가지 영역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법을 촘촘하게 만들기보다는 허술하게 만들어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많은 문구들이 있어요. 뭐 국가보안법을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이렇게까지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유엔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유엔 인권이사회가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인권규약에 배치된다고 결정한 거예요. 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인권규약에 배치가 된다. 이때가 김대중 정부 때로서 1999년 11월 4일이었어요. 이 결정에 따라 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를 개정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권고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관한 한국 정부의 보고서를 심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었어요. 네. 미국과 유엔의 이러한 비판은 냉전 시대의 산물인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인권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죠. 그것은 또한 사람이 변해가는 현실에 흔히 무지할 수 있다는 경고의 소리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숙제 내주는 건 아닙니다. 질문한 겁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폐지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국가보안법을 넘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내적으로 부각된 것은 1990년 중반 이후 경제 위기와 식량난을 겪으면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탈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내적으로 부각됩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증언한 공개 처형, 정치범 구금, 종교 자유 탄압, 탈북자 강제 송환 및 처벌 등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국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주장, 증언들이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유럽연합, 미국, 일본 정부와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그리고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미국은 2004년과 2008년, 일본은 2006년에 각각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과 국교를 수립한 유럽연합 국가들은 대북 지원과 핵 문제, 남북 관계, 식량 문제 등의 의제를 논의하는 정치 대화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켜 접근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수 시민단체들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을 북한 퍼주기로 비난하면서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이산가족,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비전향 장기수 등 북한 인권 문제와 직접 관련되는 사안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에 대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협상과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특히 인권의 본질인 보편성과 일반성을 중고로 접근하여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보수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추진하고 대북 화해 협력을 추진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북한 스스로 인권 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 있는 나라로서의 입장과 한반도 밖에 있는 제3자로서의 다른 나라의 입장은 사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3자 또는 당사자. 네. 당사자의 입장이 다르고 제3자의 입장이 다른 거죠. 화재를 당한 사람과 화재를 보는 사람은 다른 거죠. 그렇죠? 결국 이것에 대한 보수 세력은 김대중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의 적극적 제기를 남북관계 발전의 장애로 인식하면서 인권 문제를 등한시한다고 비판을 해요. 그리고 시급히 해결할 것을 그 당시에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보수 시민단체들은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과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고무가 돼서요. 북한인권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인권에 침묵하는 것은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소극적 대응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남북협력과 경제지원을 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보수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진보단체들은 북한인권법 제정의 핵심은 북한을 압박하고 인권을 대결적 관점으로 축소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인권법은 전혀 새로울 것도 실효성도 없는 법안으로서 예산을 임의대로 쓰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주요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갑론을박 논란이 굉장히 심각했죠. 네, 당시에. 살펴보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수의 견해는 북한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의 다른 사안과 분리하여 보편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이전 정부들의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와 공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한 것이죠. 특히 이들 중 보다 과격한 입장은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 정권의 책임이고 그들에게는 인권 개선 의지도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 타도가 인권 개선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 민주화를 표방합니다. 북한 정복론, 네, 이것을 주장한 것이죠. 이에 비해 진보 세력은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이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그리고 국내의 북한인권법 제정 시도가 실제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에서 등장했다기보다는 북한 정권을 비판 또는 공격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합니다. 대신 인도적 지원이나 조용한 외교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개선하거나 탈북자 보호 및 입국 등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지요. 대체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핵실험 등 시기별 환경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략적 접근. 그러니까 원칙론적 접근이냐, 상황적 접근이냐, 전략적 접근이냐. 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네. 상황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냐라고 하는 결정이 늘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봐야 하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리 나올 수밖에 또 없고요. 네. 이렇게 북한 인권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세력은 북한에 대한 시각을 동포로 보냐 적으로 보냐. 인권에 대한 시각은 보편주의로 접근할 것이냐 상대주의로 접근할 것이냐. 보편주의는 원칙론적으로 모든 인간은 해 아래 다 똑같다. 북한의 인간이나 남한의 인간이나 똑같이 권리가 있지 않느냐. 상대주의는 북한의 상황과 남한의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예. 상대주의 입장인 거죠. 또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견해에서는 대단히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과 부정확한 정보다 라고 하는 것이 갈등하고 있는 거고, 북한 인권 문제의 원인은 대내적인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측면과 대외적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측면. 그것은 그 나라의 문제다. 아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 또 탈북자 인권 문제, 북한 이탈 주민이죠. 그 규모와 동기와 지위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또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방안. 북한의 민주화를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북한을 정복하자라고 하는 게 북한 민주화론이에요. 네.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략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남한 인권과의 연계 문제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보수적인 입장과 진보적인 입장이 이렇게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거죠. 네. 더욱이 북한 인권 문제는 2000년대 한국 정치에서 진보와 보수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계기도 돼요. 이게 1987년 민주화 이전 진보 세력은 인권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 탄압을 비판한 데 비해서 권위주의 정권은 인권의 상대성을 내세우면서 경제 성장과 안보를 강조했어요. 곧 권위주의 시기 진보 세력은 인권의 보편성을, 보수 세력은 인권의 상대성을 그 당시에 강조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에 양자의 입장이 바뀌어요. 전도돼서 보수 세력은 인권의 보편성을 내세워서 북한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비해 진보 세력은 인권의 상대성을 내세워 북한 인권 문제 개입에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이래서 역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래? 예전에도 이렇고 지금도 이런 건 왜 이래?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래? 예. 예전엔 했는데 지금은 왜 안 해? 예전에 안 한 걸 왜 지금은 해? 이런 얘기들은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이고, 그러나 역사는 거울인 것이 분명하죠. 네. E.H. 카, 영국의 역사학자인 E.H. 카가 얘기하셨듯 역사는 거울이에요.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네. 이러한 입장 변화는 양자 모두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보가 북한 입장에 대해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의 입장을 고려하면 궁색한 변명으로 들리고요. 여전히 국내 인권의 불개입으로 일관하는 보수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허언으로 들리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남남 갈등은 한국 정치에 딜레마를 안겼어요. 이 남남 갈등은 제로섬적 게임의 규칙에 지배하는 한국 정치에서 새로운 이념 논쟁의 소재가 되면서 어떠한 생산적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한쪽을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 이 제로섬 게임이요. 예.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 상대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예. 그래서 보수 세력의 문제 제기와 진보 세력의 수동적 대응은
그것이 지향하는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에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채 북한 인권법 제정을 둘러싸고 공방만 진행했어요. 특히 다른 남남 갈등의 쟁점과 마찬가지로 이 갈등 역시 색깔론의 소재로 이용되면서 보수와 진보 간의 소모적인 논쟁만을 낳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는 2000년대 이후 한국 반공 담론을 지배하는 대북 자신감, 우월감의 정당성을 제고하고 그것이 강화되는데 일정 정도 기여했습니다. 권위주의 시기까지 한국에서 반공 담론은 대북 적대감이 절대적이었지만 1980년대 후반 남한의 민주화에 기인한 통일운동과 사회주의권의 개혁 개방을 계기로 약화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 및 한국의 민주화 진정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제적 위상의 상승 등을 계기로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력 신장은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벌려놓았고 이는 북한에 대한 한국인의 두려움과 적대감을 약화시켰습니다. 이제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무의식적인 대북 적대감에서 벗어나 압도적으로 우월적인 국력에 기초한 반공의식, 곧 대북 자신감, 대북 우월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결국 한국 정치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그것이 남한의 인권 상황과 극명히 대비되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드러냄으로써 한국인들이 북한을 무시하게 만들었고 대북 자신감 또는 대북 우월감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남한의 정책은 향후 어떤 방향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북한 인권 정책은 남북한 사회 통합을 위한 준비 차원의 정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향후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봐요. 네, 보편성만으로도 특수성만으로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원칙주의로 또는 상황주의로 극단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접근하는 시각을 사회 통합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 네. 그리고 보편적 입장과 특수한 상황을 서로 고려하고 집행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는 솔직하게 북한 당국자들하고 만나서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예, 결국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일방적인 문제제기의 차원을 탈피해서 한반도 전체의 인권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남북한 인권 협력과 대화를 제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대북 경제 지원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죠. 이 경제 문제는 한두 번쯤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뛰어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대북 경제 지원은 필요한 것일까요?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이처럼 북한 식량 위기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지원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북한의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대국민 홍보가 되고 있는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특히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대북 식량 지원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원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왜 나왔는가? 라고 하는 점을 둘러싸고 대화론자들과 제재론자들이 각각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각각의 시각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대화론자의 입장은요. 핵과 경제적 자신감을 배경으로 비핵화 협상에 나왔다고 봐요.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핵 협상이 결렬될 경우 북한이 핵 보유 선언을 하면서도 경제사회적으로 버틸 여력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대화론의 입장이에요. 제재론자의 입장에서는요. 한미 군사훈련 등 미국의 군사적 시위 때문에 그리고 경제 위기를 버틸 여력이 없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왔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조금만 더 제재하면 북한이 붕괴한다는, 즉
1994년부터 시작된 북한 붕괴론의 신화에 기반한 제재론을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대북 식량 지원을 놓고 대화론자와 제재론자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 나왔다는 제재론자는 식량 지원에 반대하면서 북한 경제가 성장한다는 지표를 제시하는 모순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화론자는 반면에 북한 경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 나왔다면서 식량 지원에 찬성을 하며 북한 식량 위기의 지표를 제시하는 모순을 내놓고 이를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실마리로 삼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각각의 모순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동의할 수 있는 주장도 각각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김정은의 경제개혁, 성장 그리고 국제사회 경제제재에 따른 북한 내부의 경제재편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특성들은 문자로도 다편적으로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북한 경제체제 이행기인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는 총량이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 기업소, 협동농장별로 다른 성과를 각각 내고 있어요. 부유해지는 기업과 실패한 기업이 혼재하면서 그 격차가 심하다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부유층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하층 주민의 삶을 더 곤란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제재를 받는 국가의 일반적인 특성인데요. 지배층은 세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걷어 생활의 현상 유지가 가능하지만 업, 탄간노동, 옥공장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반 주민의 삶에는 제재가 큰 타격이 됩니다. 즉 김정은식 경제성장과 동시에 진행되는 외부 요인인 경제제재는 경제재편을 일으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일으키는데 일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김정은 시기 개혁 초치가 경제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로, 기업체별로, 농장별로 속도가 너무나 다르고 생산성 높은 기업이나 지역 과 실패한 기업과 지역으로 나누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격차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는 식량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유사한 현상이 있었어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불을 축적한 돈주, 붉은 자본가가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분배의 문제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 때 주민들이 패닉에 빠졌고 공황 상태에 빠졌죠. 그렇죠? 네. 이때 권력을 가진 이들이 부를 축적하고 재산을 모았다고요. 그래서 불균등한 분배로 인한 아사가 발생한 거였죠. 이때도요. 물론 이러한 분배의 왜곡은 북한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서구 자본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또한 체제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패턴이에요. 네. 체제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이라고요. 출첵 시간이군요. 1990년대 이후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밝혀온 국방 전략 가운데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지금 김정은 시기엔 기업개혁과 농업개혁의 속도가 빠릅니다. 이런 체제 이행 과정에서는 경제학의 원리이자 경제 원동력인 인간의 악한 본성이 두드러지게 표출이 돼요. 그래서 빈 부익부라고 하는 현상이 자본주의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북한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매우 모순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상황을 토대로 북한 식량 문제와 경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북한 정부의 나쁜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평화를 한 번 더 구성을 주장한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남북 협력의 능력, 태도, 의지의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원조에는 일반 강요형의 선교사형 원조와 상호소통형 원조가 있는데 후자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탓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적해 볼 수 있어요. 강의 노트의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의 대원칙에 충실해야 돼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대북 경제 문제를 미시적인 문제조차 유엔 결의안으로 끌어들여서 이를 명분으로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우리의 이익 관점에서 일하는지 아닌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에 설득을 해야지 국제기구가 우리를 강요하는 입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밀고 가야 된다. 결국 이제 우리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제대로 북한의 식량 원조를 하고 있는지 등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 정부가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 맡긴다는 식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부차적인 요인이기는 하지만 WFP 세계 식량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치화되지는 않았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우리 시민사회의 협력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레포트를 좀 내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에서 다룬 5가지 주제 중에 본인의 생각에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선정하셔서 오늘 들려드린 강의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오. 이 5가지 주제 중에 본인의 생각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정해서 하나를 선정해서 강의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9일 목요일 24시까지 다음 이메일 주소로 A4 용지 1페이지 분량으로 10포인트 활짝 크기로 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엄청난 주제들을 사실은 다뤘어요. 충분히 더 다뤄야 되는데 욕심을 좀 내다 보니까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고 충분히 다루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실 만큼은 되셨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어찌되었건 북한의 주한미군, 국가보안법, 북한인권법, 대북경제지원 등의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럼에도 언젠가는 알맞게 식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만만치 않은 수업 내용, 분량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안녕.